정치하는 엄마들, 엄마들의 책장. 2024년 1월 정기 독서 모임. 주제 돌봄과 연대의 경제학. 이 얘기가 조금 더 들어간 게 가족 돌봄의 비용인데요. 이 돌봄 제공자가 안게 되는 이 경제적 불이익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것이 수치화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1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이거든요. 다른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돌봄 제공자는 급여를 따로 받지 않으며 그들이 원하는 감정적 보상은 가변적이고 예측할 수 없다. 일단 가족을 돌보겠다 하고 이에 헌신하면 그만두겠다는 위협을 하기가 어렵다. 돌봄 제공 특화는 개인에 대한 애착을 강화하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어떤 개인에게만 쓸모가 있는 숙련을 양성한다. 가족의 생활 수준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생산적인 기여는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쓸모가 없으며 시장성 있는 숙련과 연금으로 보상받는 노동 경력과 다르다. 유급 노동 경험의 감소는 여성의 위례소득을 낮추고 가구 내 협상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 지위를 약화시킨다. 우리가 경력 단절이란 말 이제 그만 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 일을 하는데 왜 언어화된 게 이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돌봄하면서 개인적으로도 훈련이 되고 스킬이 계속 느는데 가정 안에서 혹은 개인에게만 쓸모가 있는 숙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시장성 있는 숙련과 연금을 보상받는 노동 경력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것이 시장으로 갔을 때는 쓸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서 되게 참 건조하게 서술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생각했던 게 제가 이제 마을 활동을 하는데 마을 활동 언니들이 1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50대 중반에 가서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시장에서 취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가정 밖에 활동을 한 거였거든요. 가족 안에서는 엄마 그건 노동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자녀들도. 그래서 왜 했더니 노동은 임금을 받고 사대보험을 보장받는 것이 노동이지 우리가 하는 것은 노동이 아닌 것인가?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때 이제 이 책을 보고서 나서 이 책 보고서 나서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이게 어떤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용이하지 않은 숙련을 한 거야 언니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싶은데 어, 그래서 힘든 시간을 그냥 한동안 보냈어요. 여기 앞에서도 이제 몇 번 언급이 되긴 했었는데 이 돌봄에 대해서 너가 선택을 했잖아. 너가 좋아한 거잖아. 더 잘하잖아.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언니 역시도 내가 한 건 노동이야,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엄마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하면서 가족들이 인식을 했다는 거. 남편도 그렇고. 잠시 멈칫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 활동가 분들을 많이 뵙기도 하고, 근데 마을 활동 하시면서 이제 그분들이 정말 복지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마을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노인 돌봄할 수 있는 건강이랑 사랑이랑 프로그램이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고용을 해서 월급도 주고, 근데 프로그램 비용은 없어요. 그분들이 직접 65세 이상 노인들을 찾아가서, 집으로 찾아가서 건강관리 체크해드리고, 우울증이나 이상 증세가 있으면 병원으로 약간 연계시켜드리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걸로 확장을 해 나가시더라고요. 처음에 4대 보험을 안 들었었는데 그냥 상해보험 같은 것만 이렇게 가입을 하다가 이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노무사한테 여쭤봤어요. 노무사는 이거는 노동자성이다. 그래서 4대 보험도 가입되어야 맞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활동가로 활동을 했지만 경력 인정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죠. 노동자는 맞다. 그거를 사회가 인정을 안 하고 있었을 뿐이다. 구장에도 나왔지만 많은 돌봄 제공자들이 자신의 직업에서 큰 만족을 느낀다고 해서 돌봄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회적 가치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도 된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가정을 돌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 찾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균형을 맞추기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활동, 그러니까 활동, 뭐 어떤 종류 활동이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나의 미래, 커리어 이 네 가지를 맞추는 게, 어, 너무 어렵구나, 이거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계속 미국의 사례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러면 어떤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야겠구나. 한국에서의 이런 돌봄 시장이라던가 한 20년 동안 우리가 역동적으로 보육 체계가 바뀌어 오는 과정에서 이 양육자 혹은 이 돌봄 제공자의 목소리가 소화되지 않도록 이런 이론적인 서적이 아니더라도 말을 좀 정리를 해서 나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었거든. 그 다음에는 맞닿아서 이제 116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급이든 무급이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그 재생산 노동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유급 말고도 무급이든 노동은 경제적 그리고 도덕적 측면에서 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일이고 인간의 역량을 생산하고 유지하려면 노동력과 자본, 시간, 에너지가 필요하다. 인간의 역량을 생산하는 일이라고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동을 돌보든 아니면 그러니까 돌보아야 되는 대상을 돌보든 인간의 역량을 생산하고 투자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게 전 사회적으로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재생산이 여성이나 가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는 자기의 돌봄도 포함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마을 활동도 그렇고 마을 공동체에 기여하는 것. 또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굉장한 그 효과들을 그냥 개인의 희생으로만 치부하는 거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뭐 초등돌봄교실 같은 경우에도 뭐 봉사자로 대체를 한다던가 그런 것들. 그런데 마을 그래도 어르신 뭐 일자리 만든다 막 이런 건 해가지고 급여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활동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이제 드리면서 마을 활동 하시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침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그냥 시간당 얼마 이게 아니라 4대 보험은 너무 기본적인 건데 사실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공공의 효과가 있는데 그걸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저도 이 책에서 좀 더 느꼈던 것 같아요. 혹시 저 궁금해서 정말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94페이지의 두 번째 맨 마지막 단락 바로 위에 있는 건데요. 아내의 소득이 절반을 넘어서면 여성은 마치 전통적인 젠더 규범 위반을 보상하려는 듯이 가사 노동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높인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임원에 가까워진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커리어를 계속 올라가는데 친구들이 이제 SNS에 올리는 거는 보면은 자신이 그 주말 동안에 자신이 얼마나 가사 노동을 잘했는지에 대한 거를 올려요. 아이와 얼마나 밀착해서 시간을 알차게 잘 보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분명히 주말에 쉬고 싶을 텐데 사실 언니 SNS를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까요? 아, 그런 산 걸까? 그러면은 언니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그거 얼마나 수고로운 일인데 근데 어, 그 그걸 뭐 보상 심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책에 그런 말이 있다는 게 저는 그거 자체가 좀 놀라워요. 그 언니가 제안해준 그 이 단락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인 배우자가 소득이 높으면 그 상대적으로 가사 일은 남성 배우자가 더 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여성의 경제력으로 가사 노동이나 혹은 돌봄 노동을 대체할 수 있게끔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오히려 절반을 넘어서면이라는 게 잘못 번역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 소득이 적은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닌가? 통상적으로는 남성 배우자보다 여성 배우자의 소득이 적으면 오히려 더 여성들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 노동의 양이 그러니까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돈도 많이 버는데 돈도 많이 버는 여성이 가정에 더 열심히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응, 말씀인 응, 거잖아요. 응, 근데 밖에서 성공한 여자들을 보면
역량이 있고 또 그만한 역량을 키울 만한 그 배경도 있었을 테고 그만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도 있었을 테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성취가 되게 커서 나는 이만큼 해내는 사람이야 라는 그러니까 나는 안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하는 일 때문에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여자는 아니다. 전통적인 젠더 규범 위반을 보상하려는 듯 이 말이 그 말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기존 사회에서 얘기하는 게 성 역할인 거죠. 어떤 살림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이 돌봄을 잘하는 그 역할을 내가 위배하지 않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가 그런 가사 노동에 더 자기가 더 시간을 더 투여하는 게 아닐까? 저는 여기 부분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그냥 문장 그대로 읽으니까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는 여성의 소득이 없다가 가정 내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협상력을 가지기는 하는데, 남편보다 더 많이 벌면 이게 젠더 규범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더 집안일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가족법 안에 살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는 여성은 여성다움 이래야 돼. 남성은 남성다움은 이래야 돼. 이런 규율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이 뭐 처음에는 그렇게 이루어지다가도 그 남성보다 많이 벌게 되면 줄어드는 우리가 그 문화적 수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이 협상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역설적으로 느껴졌던 게 바로 이 부분하고 30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단락에 나와서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다른 언니가 또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봄을 책임진 여성은 돌봄 책임이 실제로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상관없이 일이 아니라 돌봄에 더 헌신하고 다른 노동자보다 유능하지 못한 노동자로 인식될 수 있다. 남성 돌봄 제공자는 남성이 돌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정반대의 고정관념에 직면할 수 있다. 그 결과 남성에게는 육아휴직이나 여성에게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거부될 수 있다. 일을 되게 유능하게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돌봄으로도 유능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 사회에서는 보여주는 것은, 돌봄에 더 헌신적이니까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뭐야, 이런 사회가. 명백한 성차별이다. 가족 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족쇄를 갖고 있고, 가족 밖에서는 또 정반대의 족쇄를 우리가 채워져 있는 사회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막연하게 느꼈던 차별이 이렇게 언어화돼서 불쾌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놓은 게 306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거든요. 여성이 남성보다 타인에 대해 관심을 더 갖는 타고난 성향이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조건화되었는지를 따지는 것보다 그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돌봄 불이익이 커질수록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돌봄은 줄어들 것이다. 선한 행위를 벌하면 결국 선한 행위는 줄어든다. 이전 장에서 설명한 다수준의 선택의 진화론적 이론은 왜 이타적 행동에 제도적 강제가 필요한지를 설명한다. 여성에게 이타적 행동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면 타인에 대한 돌봄에 가치를 부여하고 보상하는 새로운 형태의 집단적 헌신을 강제할 제도가 필요하다. 앞에서는 구조적인 차별들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대안이 돌봄이 다른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정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돌봄을 지향돼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323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게 돌봄을 수입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 내가 했던 얘기지 하고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예시가 선진국에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저렴한 이민자를 수입한 해결책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석탄 대신 값싼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해결책과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더 진지한 대안 모색을 미루는 대중요법일 뿐이다. 고 하는데요. 세계화의 하인들은 더 나은 권리, 더 나은 노동 조건, 더 나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필리핀 가사 도우미. 네, 그쵸? 네, 네. 맞아요. 네. 그 얘기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기억시. 저는 일단 책을 완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이제 뭔가 생각을 같이 얹거나 하기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있긴 했었지만 언니들이 짚어준 대목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저희 둘째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들 돌보는 과정에서 저희 가족 안에 있었던 여러 형태의 이제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일단은 가장 근접하게 저희 둘째 아이 내외에,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 아이들이 손녀를 돌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며느라이가 지금 경제활동을 좀 간헐적으로 하긴 해요. 간헐적이라는 표현이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유치원 교사였다가 이제 경력 단절이 됐어요. 아이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일을 못하고 있다가, 근데 아이 성향은 이제 사회활동을 되게 하는데 최적화된 아이 성향이에요. 며느라이 성향이. 그리고 저도 제가 경험했듯이 경력 단절이 된 후에는 사회적으로 진입하는 게 쉽지 않았었거든요. 전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공감했던, 체득하고 너무 공감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지 한번 해봐라고 저는 밀어줬는데 일단 그 두 아이, 자기 부부들 간에 이 온도차가 일단 심했고 그럼 당장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거야? 거기서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보냈고 종일반을 보내는 처음에는 반일반인가? 뭐 그래서 일찍 귀가하는 그렇게 보냈다가 나중에는 종일반으로 보내면서 그거 하나만으로 놓고도 전체 가족 안에서도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종일반을 보내면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근데 그것만 놓고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그걸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나라에 대한 모습만 정리된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전 이걸 보면서도 외국도 역시 뭐 옛날 상황을 이제 차용해서 서술하긴 했지만 외국도 아직까지는 별반 차이가 없나 보구나.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돌봄과 연대 경제학이라는 그 제목 안에서도 여러 카테고리가 나눠 있을 수 있겠지만 집약된 내용인 것 같아요. 모든 게 여성에 대한 이제 뭐 젠더 이제 갈등이라든가 그다음에 돌봄이 전혀 하찮지가 않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나 저들 사회나 돌봄이라는 개념을 너무 경시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었고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지금 언니들이 짚어준 단락을 계속 읽어보면서 저희는 너무 이해되는 대목인데 너무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성인 우리 돌봄 주체자인 사람들도 이런저런 경우를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접해본 사람들은 이해도가 좀 있고 좀 그런 관점에서 좀 더 확장된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이라든가 그런 이제 정보를 접하지 못한 분들은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난 그것까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도가 좀 거기까지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면은 같은 돌봄을 주체하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 언니들이 짚어준 대목처럼 난 더 열심히 내가 분명히 배우자보다 월등한 수입을 어, 그 경제적인 이제 소득을 이제 버는 주체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이면에 내가 소홀한 부분 이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기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성향이라고 단순히 여기 뭐 그런 서술도 있기도 했지만 성향일 수도 있게 하겠지만 성향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 외부에서 보여주는 이런 틀 때문에 나도 하기 싫지만 나도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성향하고 이제 접목되다 보면 나는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보여지는 사회의 진제 이 기준에 의해서는 내가 나로서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이 일을 수행할 그 직급에 어느 정도 직급에 이르는 그 과정이 남성들도 힘들지만 여성들이 엄청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 이걸 못하면, 이건 당연히 여성으로서의 할 일인데, 이걸 소화하지 못하고 양립되지 못하는 모습이 왠지 뭐 하나 결핍된 사람처럼, 뭔가, 어느 정도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주는 이 사회, 그러니까 그 사회 관념이랄까? 그런 게 아직까지는 너무 지배적이다 보니까, 돌봄을 주체하는 여성들도 그 다음에 이거의 문제점을 정확히 꿰뚫지 못하고 그냥 그 흐름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지금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복잡해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 쪽이고 이런 건데 그게 커리어와 연결되는 잘 안 되고 좀 미흡한 부분으로 지금 전달이 되는 거고 그러자니 제가 보기에는 이쪽 부분도 분명히 저희 가족 안에서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없는 건데, 제가 그거를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매진을 하다 보니, 저희 둘째 아이들, 솔직히 저는 둘째 아이의 그 아기를 봐주는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둘이 이제 평행을 이루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 얘도 안 되고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이 뒤집박도 많이 지금 우왕좌왕 얘기를 말씀드리긴 하는데 저는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이제 이런 대목이라든가 언니들이 짚어주신 그 대목 모든 게 공감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저들 사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들 사회나 우리 사회나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관점에서 지금 계속 이거야 너무 익숙하게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사회에서 뭔가 뚫지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어, 피부적으로 이건 좀 약간 뭔가의 개선이 필요해, 뭘 바꿔야 돼, 라고 그런 걸 좀 표면적으로 이제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들이 소리를 어차피 더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분들끼리 계속 연대하고 같은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내야 된다는 것밖에 그 결론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소리 내야지 상대방이 나 아프다는 걸 아는 거고 내가 이거 필요해, 우리 사회에서 이거 필요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얘기를 해야지 한번 알아봐 주는 거고 쉽게 묻힐 수 있는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약자고 소수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쉽게 덮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힘들지만 계속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막 많이 뭐라 그럴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돌봄의 개념을, 그러니까 돌봄의 정의와 돌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까를 좀 재점검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런 불황에는 돈 한 푼이라도 벌어서 그 현금 유동률을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이 돌봄이 되는 상황이 오는 때가 많잖아요.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싼 거 먹고 뭐 외식도 안 하고 집에서 뭘 해 먹으려고 하는데 또 막상 해 먹으려면 귀찮아서 또 사 먹고 이런 그 순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밥을 해 먹는 거를 좋아하는 것이 더 밥을 해 먹는 거를 더 가치 있는 돌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하는 시간 대비 가성비 안 나온다 해서 빨리 시간을 여유롭게 보내는 걸 돌봄으로 생각하는 이게 그 어떤 편안함과 내가 돌봄 받고 있다라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되게 많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가. 그래서 우리는 돌봄을 어떤 걸 돌봄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책하고는 별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밥을 시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새벽 2시에
김치찌개를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끼에 14,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찌개 하나에 공깃밥이 오거든요. 그게 1인분에 14,000원이에요. 근데 새벽 2시에도 배달이 돼요. 그래서, 어, 그게 되게, 이게 돌봄 체계로 가는 건가? 어떻게 보면 새벽 2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새벽 2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 상황으로서 그,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 제목을 보면서.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가 결국은 다 돌봄인 건데, 생존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시스템 중에 하나가 경제적으로 이제 돌아가는 건데, 아, 그래서 좀 그걸 다시 뭐라 그래야 되나. 재, 재편이라는 말은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은데, 재정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돌봄은 어떤 식의 돌봄으로 우리가 사회를 구축하고 그, 그 우리가 돌봄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스템에 맞게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을 개선하는 거? 이게 좀 같이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니들 얘기 듣고 돌봄과 경제학, 그리고 오늘 제가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나서 좀 그걸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은영 언니 얘기한 것에 이제 좀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어, 사실 저는 이 책이, 그래서, 아, 맞아. 중간중간에 맞아. 그렇지, 그렇지라고 하면서 그런 분도 있지라고 했는데, 결론은, 이 사람의 결론은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는 저는 사실 그거는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마을 활동을 하면서 그 마을 안에서의 돌봄을 경험을 했을 때, 마을 안에서 돌봄을 하려면은 저도 같이 돌봄을 그 안에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수준 이상의 좀 사회적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 마을 돌봄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본주의 체제에서 주는 돌봄이 더, 어, 효과적인 돌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니들이 많이 알고 있는 태권도에 해주는 돌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돌봄은 사실 어 마을 돌봄은 어떤 거냐면 마을 돌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도 돌보는 체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벽 2시에 밥을 배달하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돌봄 제공자도 자신의 가정을 돌보고 그 돌봄 제공자도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을 보호하면서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돌봄의 그 수준이 되게 그 한정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내가 실제로 필요한 건 더 이만큼 있는데. 그랬을 때 상호 돌봄으로 연대로 갈 수 있는 그 품앗이 형태의 그 돌봄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는 그런 필요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전통적인 가부장제 안에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그 시간을 낼 수 있는 여성이 해야지라고 할 것인지 혹은 자본주의적으로 봤을 때 내가 돈을 그 시간 동안 외부에서 일을 하고 번 돈으로 다른 그 돌봄을 외주화를 할 건지 혹은 그 가성비 좋은 방향으로 어, 이, 그, 뭐야, 돌봄을 수입을 해서 갈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것들을 이제 커버하는 것으로 여기도 소개가 또 되어 있는데, 이제 8장에 이제 복지체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국가가 그것을 이제 그 비용을 부담을 하면서 이들을 서포트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은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 삭감되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이 국가의 어떤 한 정부의 그런 것을 의존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요사이 되게 그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전에는 당연히 정부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 정부가 이걸 어느 정도 돌보고 책임져야지라는 것이 있었다면은, 그래서 저는 저희 큰애도 사실 생후 2개월 때부터 막 어린이집을 보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머니한테 내가 엄마, 그 뭐였지? 또 다른 여성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거 돌봄 체계안에 나 우리 아이를 그 거의 무슨 이거 무슨 루소야? 막 우리 남편 막 그랬는데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게 되게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랬던 생각 자체가. 국가가 과연 이 비용을 충분히 그 돌봄 제공자들한테 감당을 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는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돌봄을 상상하고 어떠한 사회를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부딪히는 이 교차성들 안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에서는 가장 큰 고민들은 그거였거든요. 뭐 유보통합이라든가 혹은 돌봄교실 안에 있었던 교사들과의 그런 그 양육자와 교사들과의 그 어긋나는 그 지점들 있잖아요. 이 계속 어긋난 채로 가야 되는 걸까? 이 안에서 어떻게 우리는 합의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진짜 고민이더라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것 같긴 한데, 그러나 나는 정체성이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떤 돌봄으로 우리는 그 향후 10년을 생각할 수 있을까? 네, 그랬습니다. 우리 애들은 또 싸우네요. 에휴, 진짜. 저는 이 책에서 이제 협상력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초등부분 요새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이제 요구사항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이제 아까 언니가 교사들과의 어떤 그런 갈등을 사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이제 본인들에게 이제 불이익으로 오는 것들이 이게 양육자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나 그 정부 지원의 미흡으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이익들, 그러니까 업무가 과다하다. 본인들이 어,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만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어떤 범위와 굉장히 다르지만 본인들이 이제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수했던 그 과정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상정한다라고 이제 뭐 교육부에 이제 협의체에 들어가시는 이제 공공운수 노조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좋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그 교육인이 아니니 이미 3년 전에 우리가 그 논쟁을 막 일으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이 돌봄을 받을 권리 여기에서도 이제 그 아동에 대해서 이제 공공재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이다 보니까 이 인적 자원에 대해서 공공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공공재 성격, 이제 재생산적인 헌신도 그 재생산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회적 인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것도 그거를 돌보고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공공재다. 가치를 그 규정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큰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는 것인데, 그랬을 때 이제 정부의 역할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 아동을 돌본다는 것, 아동이 사회를 구성하는 인원으로 자라고 그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초등돌봄 얘기할 때 이걸 그러니까 교육복지라는 이름으로, 어, 그 정당한 요구 사항으로 우리가 이제 가져가려고 이번에 이제 프레임을 그렇게 언니들랑 맞춰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교육 환경에서 누려야 할 권리로서의 돌봄. 그러니까 돌봄을 확장하는 거죠. 그 대상도 그렇고. 사실 이게 돌봄 자체가 지역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지금 이제 교육부가 늘봄이라고 해서 용어를 바꿨는데 초등 돌봄 교실이 있고 방과후 학교가 있어요. 이거는 둘 다 정규 교육 과정은 아니죠. 의사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봄은 돌봄 전담사분이 하시고 교육청에서 뽑아서 그리고 방과 학교는 강사,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처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민간 업체에서 그 운용을 하는 것과 계약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민간화되어 있는 건데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걸 다 합해서 방과 후 이후에 전일제 돌봄을 한다는 이름을 전일제라는 말에 대한 어떤 그 교사 집단들의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늘봄학교라고 바꿔서 올해부터 이제 확정을 한다. 원래 2025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이제 당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그런 진통들이 있었고 이게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는데 시행을 한다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거죠, 사실 교육부가.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일단 지금 윤 정부에서 가장 그나마 이제 초반에 그 유보통합이랑 그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그 일단 체계가 보육이나 교육의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수혜나 모든 것들이 분산되고 어, 통합 관리도 안 되고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편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보 통합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 늘봄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봄도 교육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이 그렇게 간다. 그리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더욱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강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 이제 반발을 하는 건 반발을 하는 거고 양육자들 입장에서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이게 예산 지원이 없으면 사실 다 무효하잖아요. 근데 이 경제가 너무 중요한 게 다 좋아. 근데 돈이 없어. 재정을 투입하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너무 무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거들, 인력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돌봐야 되는 건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 없이 그냥 말로만 어떤 미사역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진짜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교사 집단들의 눈치를 보고 있죠, 교육부도. 왜냐면 너무나 이제 작년에 그 세력화가 됐고, 뭐, 뭐 공천도 받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쵸 우리가 목소리를 안 내면 그냥 없는 목소리가 되니까 지금도 그 이제 느봉학교 폐지하라고 이제 교사들이 계속 저번 주부터 기자회견하고 성명 내고 뭐 이래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무런 목소리가 없다 보니까 없는 게 아닌데 이제 억눌려 있고 모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지금 영은 언니가 듣고 계시는데 영은 언니가 돌봄 추천해서 떨어지시고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당장 지금 우리한테도 계속 이어지고 현실적인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라서 저도 이제 이거를 보면서 계속 그 돌봄학교 생각만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돌봄은 되게 공공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단체 협상력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서 저도 그 고민을 해요. 교사단체들이랑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돌봄을 하면 돌봄 전담사 분들하고도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 질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곳들도 많다고 들어서 음, 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되게 답답함을 느끼냐면, 그 전에 우리 이반 일리치 읽을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왜 교육하고 돌봄을 분리하는가? 사실은 돌봄 영역 안에 교육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교육이 잘 되려면 돌봄의 기반이 돼야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 우리는 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쵸. 우리한테는 되게 합의된 이 돌봄과 교육도 그렇고 돌봄은 굉장히 뭐 포섭되는 관계지 그게 배반되는 관계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현실적으로 그 교육부에다 목소리를 내는 그 분들의 인식이 뭔가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죠. 뭐였어요? 그러면 정규 교육 과정만 교육이다라는 게 교사들의 생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의 교육이니 아니니는 굉장히 그냥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들과
어떤 카테고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지금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철학이 없으면 사실 교육 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입시 위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비판하는 한편 그거에 따른 굉장히 이제 그의 효과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사회적 자본이 그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어, 대물림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 사회적 자본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본으로 흡수하고 더 재생산에 더 투여가 되고 본인들의 커뮤니티 안에서는. 근데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더 불평등을 야기하고. 저는 이제 그 부분, 그 대목이 이제 책에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는 조국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어떤 이제 본인들이 이제 뭐 민주적인 세대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교육적이나 사회적인 가치를 대물림하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커뮤니티, 엘리트들의 커뮤니티가 있고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공유를 하면서 더 강화시키고 상대적으로는 그 커뮤니티 이외의 사람들은 불이익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 저는 이제 이 책이 이제 미국의 상황이잖아요. 미국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서 이게 작년에 나온 책인데 미국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구나.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어, 이 페미니스트니까 이런 책을 썼겠지만 가부장제가 굉장히 공고한 사회가 또 미국이고 또 이제 개신교라던가 이제 반동성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동성애가 인정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다양성 안에 다양성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거기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이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또 한 축으로 두고 이걸 경제적으로 어쨌든 불이익을 겪고 있다. 거기에서 협상력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꼭지꼭지 다루고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고민거리를 툭툭 던져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그 정덕 언니 고민이, 그러니까 교사는 그 어떤 정규 과정을 잘 학습시키는 거를 교육으로만 보고 있고 그걸 자기 역할로만 보고 있다라는 한계를 고려해서 얘기를 하자면, 근데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학습이 안 되는 이유가 정서적으로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키즈들이 이게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그 학습이 안 되고 그 정서적으로 돌보는 것이 교육에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서로는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인 거지. 그죠? 집에서 하라는 거죠. 가정에서. 그쵸? 가정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 그러니까 학교는 돌보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가정의 역할, 본인들도 이제 양육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위기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돌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위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도. 우리들이라고 하면 이제 여성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자본적인 어떤 유용 가능한 자본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또 이제 있고 공적인 어떤 이제 시스템적으로 보호를 받는 이제 공무원이라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이런 갈등들 이제 그래서 이 초등 돌봄을 원하는 사람들이 누구지? 누가 돌봄의 수혜를 받지? 라고 했을 때 가장 일차원적으로 계속 이제 그 돌봄을 하는 이유는 그 안내서에 따르면 여성들의 사회 진출로 인한 돌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1차적으로 돌봄을 받는 아동이 이 돌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좀 내세우는 거죠. 왜냐면 그들이 만족할 만한 돌봄이 되지 않는 이상 그걸 강제하고 싶은 양육자는 아무도 없을 건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 모든 경력 단절과 이거를 다 고려하고 아이를
맡아야 되는 그 상황이 정말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인가? 라고 봤을 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되게 우리한테 그러니까 돌봄을 여기서도 이제 말하지만은 돌봤을 때 비용, 그리고 돌봤을 때 내가 희생해야 되는 시간이나 자원이 너무 불균형하니까 내가 돌봤을 때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잖아요. 개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걸 공적 돌봄으로 표현을 하고 공적인 돌봄이 필요하고 이건 학교만의 뿐만 아니고 마을에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아동이라는 건 학교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마을을 넘나드는 존재니까. 그래서 마을 돌봄도 필요하고 학교 돌봄도 필요한데 저학년일수록 공간을 이동하는데 이동에 제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솔을 하지 않는 이상 혼자서 길을 건너서 어딘가를 간다는 건 굉장히 이제 차가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차도 위주니까.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저학년들은 적어도 학교 안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또래 관계가 형성되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게 이제 학교 돌봄이 안 되면 어쨌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서 또 사교육을 찾게 돼요. 그 사교육 부담도 굉장히 크잖아요. 양육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학교 안에 돌봄, 학교가 어디 자치구 안에,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을 안에 있는 기관이라면 그 돌봄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너무나 적합한 물리적인, 물리적으로나 재원적으로나 안정된 공간이라는 거죠. 학원에 있는 것. 그렇게 이제 우리는 좀,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냐 아니냐는 이제 논외야. 왜냐하면 그건 너무 당연해, 지금 우리한텐. 그래서 교육부가 그 과정을 했을 때, 어떤 돌봄이면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한 발을 나아가는 거죠. 지금 너무 엉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엉망인 것에 기준을 세우고 법적으로, 지금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교사 단체들이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거 마련을 하라라고 조금 더 입김을 내고 사실 어쩌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쵸. 그 경제학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하다. 그걸 개인한테 전가하기보다는 모두가 사는 길이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정책 입안자들한테 미래를 생각했을 때 돌봄 서비스가 강화돼야 돼라고 하는 근거로는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설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제가 어떤 개념의 서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다르다는 느꼈던 게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무상급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게 뭐냐면은 식사도 교육의 점심 식사도 교육의 일부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리고 그거에 모두 공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저희 학교 들어갈 때쯤에 그때 처음으로 학교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점심 때 애들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점심 때 막 부랴부랴 와서 밥을 하고 다시 그 애를 밥을 먹이고서는 다시 직장에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뭐 찬밥을 뭐 샌드위치를 해놓던가 애는 어쨌거나 그 점심시간 때는 학교에서 돌봄 자체가 안 됐어요. 무조건 학교를 다 나가야 됐어요. 운동장에서 노는 것도 안 됐어요. 왜냐면 운동장에서 놀면은 그 사고 처리를 그 학교 보면서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무조건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의 그 사회 진출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논리로 우겨서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을 해주고 그 시간에 그 학교에 돌봄이란 게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돌봄과 교육은 분리가 돼 있어서 점심을 먹는 것은 교육의 일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점심을 먹는 애들은 점심값을 내야 돼요. 점심값을 내야 되는 이유는 이거는 공공의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한국에서는 밥을 공짜로 줘. 왜냐하면 우리는 식사를 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애들이, 밥상머리 교육이란 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맞아요. 공감돼. 그게 우리나라는 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뭐 이런 경제학적인 무슨 논리, 뭐
그 뭐 돌봄에 대한 얘기 하나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합창머리 교육이잖아. 합창에서 당연히 밥은 식사는 교육이 식사 예절. 예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근데 걔 그런 거. 그러니까 물론 식사 에티켓이 있는데 그거는 밥은 밥인 거예요. 밥이 어떻게 교육이 돼요. 그래서 이 밥을 먹는 시간은 교사들하고 분리돼 있어요, 진짜. 그리고 그 이제 몇몇 주별로 교사가 풀로 그 돌봄에 가는 주들도 있지만 그것도 오후 3시까지로 되어 있고 2시, 3시 정도로. 근데 그 너무 좋다고 막 그래요. 선생님들이 그때 돌봄을 해주신다. 돌봄과 교육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협상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 동네도 그랬지만 돌봄 기관이 들어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돌봄 선생님 있고. 물론 돌봄 선생님하고 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잘 돼 있어요. 보면은. 서로 소통을 하고 이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지만 교사가 돌봄을 하지는 않는 거야. 교사는 교사의 고유 업무를 하고 돌봄은 돌봄 선생님이 하고 식사는 돌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래서 모든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 식사를 하던가 하는 거고 중고등학교 이거는 초등에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쯤 가면은 식사 역시 거의 사 먹거든요. 케이터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식사를 사 먹는 거죠. 그래서 거의 식사 안 사 먹고 싶은 애들은 점심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샌드위치 사 먹고 올 것 같고, 편의점 가서 먹다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 정말 이 어떤, 이 개념이라는 게 그 사회적인 분위기 안에서 들어가는 것이 있구나. 근데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본인들이 돌봄을 해야 되는 주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보통합을 할 때도 마치 유보통합이 되면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이만큼 교육을 받았는데 그 차등적인 것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협상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할 때 되게 좋은 무기라기보다는 근거가 되는 게 하나가 여성의 사회 진출하고 이런 경제적인 부분이 되게 그 반박할 수 없는 협상의 카드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교사 집단하고 양육자라고 이렇게 약간 조금 다른 입장에서의 를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교사들이 왜 돌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교사들도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너무 지금 현장의 교사들은 교실 안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보다 행정적인 일들이 되게 부수적인 일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일들 때문에 아이들하고 정서를 나누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교육에 집중하게끔 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면 그냥 말은 돌봄도 교사의 역할 중에 돌봄도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냥 교실 안에서 아이들하고 그냥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그 과정 안에서의 어떤 돌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신뢰가 없어도 그렇게 좀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교사들도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아이들에게 뭔가 아이들이 좀 배우는 거에 기여하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이외의 다른 어떤 일들이 너무 부수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 거 아니냐. 그거 이해한다. 그러면 그걸 같이 바꿔 나가는 걸 파트너적으로 좀 생각해 달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학교에 이제 운영위원회 할 때 보니까 이게 교사 집단과 양육자 집단이 대립관계고 갑을관계, 내가 의리다라는 식으로 계속 입장을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그걸 맞다 틀리다로만 하다가 결국은 아이들이 희생당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교사랑 학부모는 파트너다라는 그 관계를
그걸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맞아. 그렇지. 우리는 파트너적 관계야. 그래서 같이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그냥 좀 어떻게 좀 설득해 볼까? 다 좋은 사람 되고 싶어 하잖아요.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양육자들도 좋은 양육자 되고 싶은 거는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을 쳐내야 되고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좀 공통분모를 찾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문구 하나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면서, 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쯤에 기자회견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최미란 언니가 들어오셨어요. 혹시 인사 나눌 수 있으실까요? 네, 괜찮으실 때 마이크와 화면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이제 저번에 우리가 돌봄 선언 읽었을 때는 그 영국이었잖아요. 영국의 운동이었고, 지금 이제 이 낸시 폴브레는 미국의 이야기를 들고 있는데, 가부장제 이야기라고 하니까 보통 이제 지금까지 가부장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오고 어떤 환경에 있었고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냥 되게 체화돼서 알고 있는 것들이라서 뭐 이게 음, 이거를 이론적으로 뭐 들여다보고 이런 건 사실 저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언니들은 어떠셨나요? 이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 대해서 물론 읽은 언니 말씀해 주시죠. 네, 읽으신 분. 하나 언니. 콕 집어 네. 말씀드릴게요. 그, 그 그러니까 소위 가끔 보면은 이제 모든 것이 다 자본주의의 문제야. 라고 자본주의만 철폐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가부장제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이 가부장제는 여기 보면은 어 자본주의뿐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도 그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가장 여성이 그 돌봄의 영역에서 뭔가 이제 빛을 발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지만 계속 착취당하는 입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어떤 체계 안에서도 교차성으로 이 가부장제가 이렇게 꼬여 있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고요. 여기 보면 가끔 잠깐만요. 얼마 지금 가보세요. 잠깐. 네, 그 한국의 사례들이 가끔 소개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국에서는 이러이러했다라는 사례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아시아에서는 이게 316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유교 규범의 유산으로 특히 성 역할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내 총생산 성장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통치자들은 돌봄 서비스를 축소하여 여성 임금 노동 참여 능력을 감소시켰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사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성운동 단체의 영향을 받아 고용과 복지 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다. 얘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였구나 싶더라고요. 이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뭐랄까 타자화된 시선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꾼 하는 게 또 있었고요. 또 잠깐만요. 책장에 또 있었는데 한국 이야기가 또 있거든요. 어, 어, 아, 네. 그리고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한 것도 22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문단에 222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은 한국에서는 자본가에게 강력한 정치적 지위를 두고
주고 산업 투자를 조율하게 만든 토지 개혁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했다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어떻게 갔는지 이렇게 얘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추출 전략은 기업가적 전략보다 가부장적 권력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강화했다. 보는데요. 외부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싶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지금까지 이 변화의 그 과정들을, 한국 여성운동에 의한 사회적 변화 모습을 이렇게 또 관찰자의 시선으로 또 서술이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화의 지금 이런 그 행보 역시 해외 이런 그 연구자들한테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이제 여기서 한국에서는 하면서 이후 다음에 만약에 책이 나온다면은 그 폴리티컬 마마스라는 건에서 이러이러한 협상을 해서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이겠구나 싶은 생각이 점점 들었어요. 네. 파이팅. 그러니까 논문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시민사회 중에 정치하는 엄마 케이스 스터디 해가지고. 진짜 질문 몇 개 정말. 있더라고요. 정찬 엄마들 검색하면 네. 그 쓰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언니들 중에 쓰신 것 같. 어, 한번 그렇죠. 찾아보면 있을 때. 이게 논문이 단행본하고 좀 다른 게 논문은 절판이 안 되잖아요. 네. 책은 이따가 이제 절판이 되고 하는데 논문은 20년, 30년 돼도 이게 PDF로 다운을 받아서 볼 수 있는 절판이 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학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것은 그것이 또 이런 효과가 있구나. 그리고 해외 사례에서도 그거를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 책이 논문 아니에요, 언니? 아니, 레퍼런스가 어떻게 문장마다 달려있어, 번호가. 그래서 너무, 왜, 물론 이제 아, 또 레퍼런스는 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뭐, 다들 잘 모르시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만큼, 저는 이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철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한마디를 할 때 이게 어디서, 어, 어떤 연구에서 기인을 했고, 자기가 이거를 그 인용을 한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일이구나.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문장을 따오게 됐는지, 이게 어떤 연구에서 비롯된지가 있으니까,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큰 연구 결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학자이신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이제 이 책 보기 전에 기사들을 보니까, 그런 경제학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그만큼 학문적인 가치가 있는 또 네. 인용이 될 만한 그런 책인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동은 일종의 공공재라고. 아까 저도 그 생각을, 거기가 네. 만들 짝이었거든요. 그래서, 응, 이 협상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응, 물론 이제 청소년과 다르게 정말 영유아, 그런 응. 사회적인 어떤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공재이기 때문에 같이, 이거를 이제,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제 같이 보살펴야 되는 어떤 영역이 되는 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책이 다 읽을 시간이 없은 사람은 맨 마지막에 옴기니 해제가 있거든요. 이분이 다 요약을 다 해놨어요. 저 이런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언어로, 왜냐면은 번역과 다르게 자기 언어로 쓴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만큼을. 그래서, 네. 맨 뒤쪽에. 맨 뒤에 있어요. 맨 뒤에 보면은 옴기니 해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이 책 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가슴 책은 이거보다 덜 어려울까 싶었어요. 이 낸시 폼프레가 쓴 다른 책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 경제를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보이지 않는 가슴, 그러니까 사랑의 의무와 이런 그 호의 원리가 없다면 시장 경제뿐 아니라 인간의 생존과 사회 유지 발전이 어려운 것이다라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슴이 작용을 한 거다라고
여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그래, 맞아. 시장 경제의 성공 뒤에는 돌봄이 있지. 라는 거. 그래서 만약 이 책에서 뭔가 어디 부분을 인용하거나 이 책을 읽은 척 하고 싶으면은 이제 옹기니 해제를 잘 읽어보면은 읽은 척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군데군데 음, 이렇게 언어를 음, 보다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아, 원 영어가 뭘까? 이런 궁금함이 들기도 하고. 이분은 이제 학자실 테니까 뭐 교수님이시네요. 아까 이제 언니도 음,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런, 그러니까 뭐 사실 학문적인 이런 논문이나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언어가 무기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말이 막 빈곤해질 때가 있어요. 응, 응, 근데 진짜 너무 이거는 다 모두가 공감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공감하지 못한 사람한테 설명해야 될 때 응, 느끼는 그런 막막함?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책이 아무래도 그런 도구가 되어줄 수 있어서 또 언니들 덕분에 이 책을 또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진짜 처음에 보고 이거 뭐야 이랬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아 언니 덕분에 도장도 읽어보고 해제도 네. 읽어보고 근데 저는 이 그 책을 우리가 돌봄에 어쨌거나 우리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로서 이 책에 있는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는 좀 이용해서 주장을 펼치면 좋겠다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에 당연히 학교에서 당연히 돌봄을 해야지라는 말이 이제 안 먹히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 돌봄은 공공재고 어, 이 그 아동은 소비재가 아니라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제 광범위한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뭐 세련된다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좀 다른 차원에서의 허를 찌르는 그 반박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 어, 맞아요. 해가면서 근데 이 네, 공공재라는 표현을 썼을 때 또 이제 그런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응, 맞아요. 사람을 또 이제 물질화하는 거냐 응, 이렇게 또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하고 이거를 우리 말로 풀어내는 응, 작업이 필요하고 응, 만약 이 책을 응, 읽어본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응, 교육계에 얼마나 계신 분들이 이걸 또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필요한 건데 아직도 많이 낯선 거는 뭔가 가치를 경제라고 하면 일단 돈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게 재화라는 말로 됐을 때랑 돈으로 표현했을 때랑 또 다른 의미가 응, 한국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가 계속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재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제 인구에 집중하고 뭐 국힘이 이제 뭐 인구부를 만들겠다 응, 이랬을 때 드는 거부감 같은 것들 음. 인구 맞아. 인구가 응, 줄어들어서 문제야. 근데 이게 인구로만 볼 문제인가? 응,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항상, 이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뭐, 뭐 가족부를 만들자 그러면 되게 이제 보수적인 입장이라고 보는데, 좀 가족부가 아니라 뭔가, 다른 관계를 만들어내는 어떤 말로서의 그런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응, 이거를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온도차가 있을 텐데, 응, 공제라고 했을 때 그거를 소화할 응, 수 있는 어떤, 그것까지의 논의가 응, 아직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공감하고 너무 응, 쓰고 싶은 말인데, 이거를 응, 어떻게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하게 되는 응. 거예요. 영은 언니 화면을 켜셔가지고, 혹시 병원은 잘 네, 병원 갔, 다녀오셨어요? 네, 네, 다녀왔고, 독감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니어서 그냥 약만 받아왔고요. 밤새 너무. 저 너무 잘 들었어요. 그냥 선생님하고 진짜 하면서도 한쪽에 끼고는 있었는데, 앞에 거는 못 들어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정말, 네, 현실의 바탕을 둔 이야기를, 책을 읽어주셔갖고, 역시 책 읽기의 깊이가 다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도 정치경제학이라는 걸 잠깐 공부를 했었거든요.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그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신고전파의 경제학을 배우고 교육경제랑 농업경제를 배우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치외교학을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갔더니 너무나 다른 이야기,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말했듯이 사회주의나 이런 데서의 이제 평등의 관점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와, 이거 되게 다르네 이러면서 결국은 대학원에 짧게나마 공부했던 게 정치경제학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 그때 저는 결국은 이제 아무런 주제도 못 찾고 정말 저에게는 공부가 너무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조그맣게 저에게 이제 남은 것이 항상 이렇게 뭔가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어, 그 돈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연대의 가치라 이런 거였는데 그 약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여기가 딱 그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활동하는 것과 관심 있는 영역이 이분 조용히 좀 해줘. 이분은 그래서 이거를 연구로서 이런 걸 해놨구나 싶어서 제가 뭐라 해야 돼? 교차 정치경제학 뭐 이런 용어들에 제가 너무나 반가워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언어의 빈곤함을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공부들이 정말 많이,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도 마치 남미처럼 정치학에서는 마치 세상에 그 경제학의 그 큰 고전 학파는 없는 듯이 이렇게 제가 배운 짧은 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교차 정치 경제학이라는 영역이 돌봄과 이 젠더의 영역에서 많이 대중서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분은 워낙 지금 글이 어려운 건 이게 아마 거의 논문 쓰듯이 쓰셔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서요. 쉽게는 그냥 윤자영님의 뭔가 책과,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저도 좀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요즘에 돌봄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책이 도움이 됐고, 그냥 첫 번째 제가 앞에밖에 못 읽었지만, 우리가 결국은 해야 될 거는, 여기, 야, 좀 조용 좀 해줘. 엄마 공부해야 되나. 여기서 왜 앞에 놓니? 그, 그, 남성이 그 있잖아요. 18페이지 거의 앞에 나오긴 했는데, 남성들은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사회제도를 설계하고, 강제하고, 옹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에게, 내지는 젠더의 관점으로 이제 그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둔 연구는 없다라는 이 얘기가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결국은 우리의 몫이구나. 이 고통을 느끼고, 필요로 하고, 이 돌봄의 당사자로 현재는 그 책임이 주어진 우리의 몫이구나. 그 가능성을 탐구하고, 실천하고, 일단 좀 배워나가는 주체들을 결국은 우리일 수밖에 없구나. 가까이 남편이 뭔가 아무리 공감을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 기득권에서의 그 한계와 그걸 먼저 의무를 파주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약자와의 연대, 그 필요하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은 제가 정치하는 엄마들이 되게 같이 할 수 있는 이 집단이라고 더더욱 최근에 느끼고 있는 건 그 지역 카페, 맘 카페에서의 그 반응들을 보면서, 이게 같은 여성이라고 해서 같은 의견을 내는 것도 아니고 돌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그 남성주의 시선에서 아니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계급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으로 갖추어지고 교육을 받고 하여튼 그런 것들의 시선에서도 이것을 이제 가진 자의 시선에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그리고 남일로 이건 결국은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되는 문제야 라고 되게 구조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노동조합을 가입해서 그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까지 결국 그런 목소리를 내는 자로서의 목소리는 결코 아닌, 너무나 쉽게 그건 그래 라고 일갈은 하는데 뭐 하지 않는데, 그래서 되게
그걸 보면서 저는 약간 좌절은 하였지만, 현실에 대한 좌절은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고 오늘의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갈 결국은 사람들은 여기 있구나 싶어서 또 반갑기도 했습니다. 아우,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그만할게요. 언니 목소리만 들렸어요. 저희는 안 시끄러웠어요. 좋았어요. 귀여운 목소리. 야, 여기 이제 146페이지에 그냥 그 프레더릭 더글러스 말을 인용하면서 권력은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 전에도 제가 피해자의 지위도 얻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라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라 그래서 그게 뭐 불이익을 받는 일방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고 나의 상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인지하고 결국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과정이 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동력이라고 하면은 그런 걸 텐데 협상력도 그렇고 동력도 그렇고 이제 용어가 낯설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 경제학을 경제적으로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실익을 따지고 되게 차갑게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돌봄과 연대에서 어떻게 접목이 될까를 되게 좀 궁금했던 것도 좀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누가 보고 누가 돌볼 것이고 이게 되게 실질적으로 주체를 막 호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든 선명하게 해나가는 작업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벌써 10시 52분이네요. 우리가 2시간이나 얘기를 하고 있었다니. 네, 늘 놀라운데. 아,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책을 더, 더 읽어볼 수 있는 언니들은 더 읽고 소감도 자유롭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팅창에, 텔레그램 방에. 그리고 이제 다음에 2월 달 모임도 셋째 주 일요일인데 아침 9시 다들 오늘 오셨던 언니들 다 괜찮으실까요? 그때가 이제 2월 18일이거든요. 2월 18일. 동그라미 다 쳐놓으시고요. 중요한 건 이제 책을 골라야 돼. 네, 언니들. 그 책이 저희가 이제 저번에 투표를 했던 책들이 있어요. 이 책이랑 같이. 또 그때 나왔던 책도 있고 또 다른 책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도 혹시 있으면 말씀 부탁드려요. 그때 나왔던 거는 이 돌봄과 연대 정치학이랑 그다음에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그다음에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세 권 중에 이제 한 권을 했고 두 가지 제가 이거를 읽어드릴게요. 카피가 안 되나? 전 차례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차득점한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김승성님 책. 언니들 괜찮으실까요? 다른 책 추천도 괜찮아요. 저도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로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책은 없으시고요. 그러면 언니들 괜찮으시면 이 책으로 그럼 2월 달에 만나 뵙는 걸로 할까요? 네, 오케이. 그럼 이 책으로 하고, 그리고 언니들 책이 뭐 신간이든 뭐든 좋으니까 언니들이 접하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책은 그냥 자유롭게 올려주세요. 저희가 또 보고, 요거 이제 2월 달에 읽고, 또 3월 달에, 4월 달에 이렇게 계획해 나갈 때, 아니면 이제 다른 언니들 관심사도 뭔지 궁금하고, 그렇거든요. 저도 보통, 한겨레 그 양선아 언니가 그 책 관련해서 항상 그 칼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책을 소개하는 그 기사를 한 꼭지씩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꾸준히 옮기는데 그냥
좋은 책들이 많아서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 언니들이 접하시는 소식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도 이제 결정했을 때 되게 비등비등했어요. 밤이랑 아침이랑. 근데 아침에 이제 접속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밤에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제 의견을 그냥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상반기에는 오전에 하고 하반기에는 뭐 오후에 하고 아니면 뭐 3개월은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어떠신지. 사실 저는 오전, 오후 다 상관없어서 네. 언니들 괜찮으시면 그렇게 진행해보는 것도, 왜냐면 이 시간을 되게 아쉬워하는 언니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활동하시는 언니들은 또 오전에 접속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의견으로 제가 채팅창에 올려볼게요. 괜찮으시면 화답해 주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2시간 안 됐어요. 56분이에요. 혹시 다른 말, 아쉬운 말씀? 네, 경건님. 일단 저는 저희 안에서도 이렇게 토론이랑 이야기를 주고도 받겠지만 다른 또 채널도 있거든요. 근데 항상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항상 여기든 저기든 다 비슷해요. 근데 저희가 이런 활동하는 가운데 항상 소진되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언제부턴가 이게 인간의 속성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생기고 여기서 이제 소진의 포인트가 여기가 아닌가 싶은 만큼 그래서 한편은 사람의 권력에 대한 그런 관련된 책을 저희끼리도 한번 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도서의 폭이 넓진 않아요. 저도 이제 꽂히는 책을 위주로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다양한 언니들이 또 그리고 독서에 관련돼서 언니들이 되게 방대한 지식을 가진 언니들이 많이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언니들과 함께 인간의 권력이라는 거, 인간의 속성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어떤 적합한 책이 있을까 한번 저한테 추천해 주셔도 좋고, 뭔가 이 책이면은 그래도 집약된 내용인 것 같다라는 책이 혹시 있으면 같이 서치해 주셔도 좋고, 그런 것도 한번 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결핍. 언니 그런 거 있으면 그 엄마들 책장방에 올려주세요. 권력에 대한 추천 부탁드립니다. 거기는 지금 이제 요렇게 지금 6명 있지만 사실 40여 분 넘게 계시거든요. 참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금 못 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좀 보시는 언니들은 그래도 도움말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궁금하네요. 권력이 정말 나도 권력욕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범위에서의 권력인지도 되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1차원적으로는 아이와의 음, 나의 관계가 음, 음. 어쨌든 위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얼마만큼 여기서 주도권을 또 필요로 하는가, 막 이런 고민? 여기 철학자 한별청 선생님이 쓰신 권력이란 무엇인가가 있네요. 근데 어, 아마 이 책은 추측건데 매우 얇지만 읽기 엄청 어려운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도 한번 사이즈를 보고, 네, 분명히 얇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책장이 넘겨지지 않는. 어, 근데 엄청 글 잘 쓰시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도 바로. 아예 1, 추천합니다. 2, 3, 한병철 쌤 4월을 거 다 추천해요. 정할까요? 2월 달에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공부, 3월 달은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4월 달 권력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써도 될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냥. 그 네. 책을 미리 정하는 게 좀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너무 이번에 촉박하게 해가지고, 완전 하드코어였어요. 네. 이 책은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서 소식 남길게요. 사진 찍어야 되는데, 언니들 혹시 잠깐 사진, 네, 화면 켜주실 수 있을까요? 영은 언니, 어려우시면, 은희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읽었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어, 티를 내면서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아주 좋아요. 네, 채팅창에 공유를 하고, 네, 언니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그때도 책을 꼭 읽고 오겠습니다. 안녕,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세요. 은유 안녕.